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여의도 넘어 TV 닭간다 플러스 고수분들 모시고 한국의 정치판을 정밀해부하는 시간이죠. 오늘 정말 바쁜 두 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전부터 정말 TV조선에 나온 그 유명한 평론가 아니신가? 아니 거기 나오셨잖아요. 왜 거기 나는 가끔 오셨으면서? 나가죠. 예. 예, 저는 유물번지에서 뵀나? 쇼비디오 잡힐 겁니다. 쇼비디오. 네. 농담이고 제가 웃으면 진짜, 복이 와요. 네, 그 김준일 평론가님은 제가 자주 뵀었고 여기저기 네. 방송에서 장성철 소장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 것 네, 같고 맞아요. 제가 방송에서는 제가 엄청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항상 좀 나오시는 프로그램 제가 다 모니터하고 있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보통 근데 모니터하면 고소고발로 이어지던데. 뭐저 꼬투리 좀 잡았나요? 네. 장 소장 뭐 말 잘못한 거? 예, 그냥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축해 주세요. 예. 아니 근데 항상 두 분이 방송하실 때마다 정말 그 방송이 재밌어지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격하게 토론을 벌여 주셔가지고 시사 덕후인 제 입장에서는 두 분 나오는 방송을 안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한번 제가 요즘 시사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이게 하면서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그러니까 저는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 약간 좀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데 하면 또 다른 데서 목소리가 커지고. 댓글에 네. 황현이 좌파냐? 황현이 구구냐? 뭐 이런 거 올라온다는 거지. 제가 심지어 MB 정권 때 블랙리스트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너 왜 이런 얘기를 해? 막 그쪽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두 분은 좀 이겨내고 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그때 그때. 뭘 중심을 잡어. 댓글 인생 신경 안 한번 쓰고. 사는데. 욕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제가 처음에는 댓글을 신경 썼어요. 그래요? 처음에 방송 처음 출연할 때 네. 대단히 충격적인 댓글을 봤습니다. 어떤 댓글? 장성철 저 새끼는 사지를 찢어가지고 광화문에다가 까마귀밥을 줘야 된대요. 방송 출연한 지 한 일주일 됐는데 네. 내가 뭐 그렇게 문재인 정권 그렇게 비판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윤석열 그때 그거 아니야? 아니 2019년도에 아, 방송 처음 시작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댓글 보고 충격을 먹었거든요. 어. 그 이후에 이거보다 센 댓글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럼 아예 안 보세요 댓글은? 잘 많이 봐요. 많이 보세요. 자주 보고 희열을 느껴요. 아. 관심이 많구나. 감사하다. 야, 오늘도 내공을, 예. 100명 낚았네. 뭐 이런 걸로. 저는 여기 댓글에 하나가 눈에 띄네요. 도박사님이 김준일을 압색하고 장성철을 보호하라. 그렇지. 이게 왜 눈에 띄냐면은 네. CBS에도 제가 이분을 봤거든. CBS 할 때도 아. 김준일 압색하고 장성철 보호하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도 드렸는데 그렇군요. 여기도 오셔서 야, 그래도 이렇게 오래 하시고 또 시사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내공이 좀 많이 쌓이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저 역시도 내공을 좀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뭐 네. 처음 이제 개그맨으로 활동하실 때도 시사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때 저 대단히 유익 있게 봤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오시는 방송마다 많이 보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심각하게 보기도 해가지고 네. 저분이 시사하면 되게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뵙게 돼가지고 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 우리 좋게 해주셔서. 예. 황현희 이 진행자 현희 형이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형이에요? 아니지. 나보다 돈 많으면 형이거든. 어. 자산이 100억이 넘어. 아니 심지어 제가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셔서 저보다 동생인 줄 알고 결혼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아까. 자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이야. 이런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우습게 보고 벌레 보듯이 보는 거야 원래. 무슨 말씀이세요? 100억이 넘는 사람인데 아이고, 재테크의 아이고. 달인. 어? 예, 예. 지금 속으로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200억이 넘는데 이렇게. 아예 근거 없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재밌자고 좀 드린 말씀이신 것 같고 두 분께도 오늘 좀 많이 시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렇게 팬심의 입장에서 두 분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시사 정치 덕후인 저에게는 굉장히 좀 영광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게요. 이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씨 논란인데 올해 국감 주인공은 단연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총무비서관일 때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의혹을 키워서 이제는 막 방송에서 차마 꺼내지도 못할 의혹까지도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김현지 보십니까? 실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과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여당이 자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이재명 정권 내내 김현지 실장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건희 씨만큼 많은 분들에게 회자 될 것 같다.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정권이 끝난 이후라도 끝날 때까지 더 네.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국감장에 보이지는 않아요. 안 내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강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나가라 의원들이 뭐 당연히 저기 하면은 국회에서 뭐 내보내겠다. 합의해가지고 쟁취 재택하면은 있잖아요. 안 나갈 이유 없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했고 우상호 정무석은 100% 나간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당에서 어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쟁의 소지가 있어서 증인 채택 합의 안 해줄 거야. 이번에 그럼 국감 때 안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안 부르겠냐고요? 본인이 나가기 싫다고 안 부르겠냐고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자의 뜻과 의지가 여기 반영됐다고 봐요. 나가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김현지는 국회에 나가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다. 아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말 잘 안 듣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말은 갑자기 듣는다라고 봐야 되는 그게 겁니까? 당 네. 대표랑 원내 대표는 달라요. 당 대표는 말을 잘 안 듣는데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깝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라인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서 김현지 증인 채택 안 돼. 나오면은 공격당할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성남시에서 시민 운동가 활동할 때부터 막 다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할 거 아니야? 네.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나가지 마. 이런 판단이 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혹을 지금 계속 좀 키워가는 모양새이긴 해요. 이거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그러니까 하거든요. 저는 나오는 게 맞다. 어차피 한 번은 나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이제 장 소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거는 그래서 김현지가 이제 뭐 김건희처럼 이렇게 의혹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김현지 때문에 뭐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냐? 그럼 김현지와 관련해서 지금 뒤에 나오는 의혹도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게 합리적인 의혹제기냐? 그게 정말로 무슨 불법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나 이쪽에서 너무 헛발질을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얘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계속 해봐 한번 거의 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6개 상임위에 부르겠다라는 거잖아요. 농해수위, 기재위, 국토위. 그러니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이니까 뭐 그거 담당 감사를 하니까 부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를 어떻게 다 나갑니까? 이거?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나오게끔 하려면은 뭔가 좀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격을 해야지 6개 상임위에서 다 부르겠다.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서 내용들이 보면은 농해수위에서는 산림청장의 인사, 보훈 인사 의혹 뭐 이런 거를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뭐 신구대 김장겸 의원이 신구대 뭐 제자였다 그러는데 사실도 아닌 걸로 지금 밝혀진 거고 그 사람이 그러면은 산림청장이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자격이 있는 걸로 지금 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럼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 김현지뿐만 아니라 이재명하고도 인연이 있던 사람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와 이건 너무 심한데 너무 심각한데 네. 막 이런 거 지금 뭐 국토위에서는 백현동의 개발 사업에 개입한 거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대통령실 그 국정감사잖아요. 네. 그거를 부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면 저는 그래서 나와서 그냥 얘기하고 그런 거는 지금 직무하고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민주당도 헛발질 많이 하고 있네.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결국엔 그럼 국정감사 이제 뭐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위를 원래 오늘 열기로 증인 채택 오늘 열기로 했는데 그거를 29일인가로 밀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 다 돼가지고 상황 봐서 뭐 나가지 뭐 나오긴 이렇게 할 될 거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기류는요. 나가는 거에 부정적이었는데 근데 이러다가 5년 내내 시달리겠다라고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겨레하고 요 바로 맞은편에 있죠. 네. 한겨레하고 인터뷰에서 100% 나간다.
그리고 그때 그랬었죠. 예, 다른 예. 사람들도 나간다라고 정리가 됐는데 네. 또 이게 기류가 조금씩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 따라서 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속실장이라서 증인 채택 합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속실장이 국회에 뭐 기관 증인으로 나올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저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은 운영이 열릴 때마다 이제 부속실장 부릅니다. 저렇게 한번 뚫리면은 다른 상임위에서 불렀을 때 안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안 나가고 못 나가게 하려고 막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뭐 100% 나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결국 의원들 국회의원한테 넘긴 거잖아요. 넘기고 나서 네. 아유 허락해주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고 있으니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되는데 뭐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좀 나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나올 거다. 어떻게 나올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니다.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봐야 된다 이거는. 예. 안 봐도 된다 저는. 안 봐도 된다. 줄이고. 안 나올 거다. 안 나와요.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은 부속실장이면 안 하죠. 나올 왜냐면은 거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럼 그 미리 풀어줬을 거고 네. 확정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부속실장 자리가 그렇게 뭐 국감 전에 바꿔야 되는 그렇게 급한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또 떳떳하려면 자 우리가 좀 김현지 실장 대통령 가까이 모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괜한 오해받을 것 같아가지고 국감 이후로 국감 발령을 부속실장 발령을 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확 바꿔버렸잖아요. 네, 안 이거는 나오게끔 만든 것이다. 안 내보내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예.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상호 수석이 100%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겨레 인터뷰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한겨레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우상호 수석이 김현지 안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정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부속실장 인사였어요. 그렇죠. 그럼 부속실장으로 가면은 안 나오니까 우상호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로 보강 인터뷰를 했어요. 취재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100% 나간다고 우상호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정무적으로는 나가서 그냥 푸는 게 낫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부속실장을 냈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우상호 얘기나 저렇게 순진해 진짜 사람이 저렇게 순진해가지고 그걸 제보 받았습니다 저는. 뭡니까? 무슨 또 제보입니까? 우상호 수석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대단히 뭐라고 혼났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안 나갈 건데 왜 나간다고 100% 얘기하냐고. 수석님 지금 책임져야 될 당신 그 자리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혼났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억양과 그 톤이 맞습니까? 제보를 받은 거니까 너무 뭐 깊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연기를 이렇게 가미하셔서 갑자기. 정치권에 근거 없는 제보가 너무 많아서 민주당만 근거 없는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 소장님 제보도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검증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 뭐 믿을 수가 없어 제보를. 민중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네. 이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추석 전에 톤이 바뀌었어요.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전례와 관례에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국회에서 합의 안 해줘요. 부속실장은 국감장에 안 나가는 게 전례와 관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네.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 예, 정무수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정을 해보죠. 일단 국감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뭐 안 나와도 뭐 네. 이제 뭐 저희가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의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해보면 일단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방금 아까 연기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질책을 받고 사임했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설주한 변호사가 소통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부인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 안 돼요. 예.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정 다툼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변호사들이랑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이분 쓰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통보하기도 하고 대표께 건의하기도 하고 네. 그런 조율을 실무적으로 보좌관이 해요.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냥 지금 주진 의원이 얘기한 거는 김현지가 그만큼 실세다.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를 얘기한 건데 뭐랄까 대통령의 입이라든가 대통령의 행동을 곧바로 옮겨서 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이분이다. 변호사까지도 김현지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음. 당신 그만둬 당신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을 실세다. 갖고 있다. 음. 실세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김현지가 실세인 거 모릅니까? 그 저는 이거는 아 그거는 확정입니까? 실세긴 실세죠. 엄청나게 그래요? 실세죠. 이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 맞게 이거 아니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세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실세라는 그래요? 거. 그러니까 확정이군요. 어느 정권에나 실세는 있고 네네. 그 중에 한 명이 김현지라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어디도 뭐 보수든 진보든 여야든 그건 없어요. 실세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실세가 죄는 아니죠. 네, 실세가 죄는 아니니까 불법적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건데 일단 주진우 의원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정정을 하자면은 주진우 의원이 이 질책을 김현지가 질책 그 설주환을 질책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박상용 검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김현지랑 제가 소통한 적은 없지만은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한테 질책을 받아가지고 그만뒀다라고 들었습니다라고 검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주진우가 물어보고 네. 그런 거고 설주환은 뭐라고 했냐면은 질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소통을 한 거는 사실이다. 설주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현지가 예를 들면은 검찰의 회유에 협조하라고 했냐라고 물어보니 나는 그런 사실 없고 난 그런 오해받기 싫어서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하겠다라고 나왔다라는 게 설주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성철 소장님하고 비슷한데 김현지는 그 보좌관이에요. 그 저기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오래 그랬었죠. 전부터 예, 이제 예. 뭐 다른 직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당 대표가 됐을 때도 가장 측근이면은 이재명의 그 재판과 관련된 거를 챙기는 게 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장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이 정권의 실세다라는 걸 대중에게 알리려고 이거를 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게 이제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를 보고 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했네. 이거 문제가 있어. 야 이재명 정부 야 지지율 이것도 지금 떨어지지. 뭐 이게 문제가 있고 막 이게 지금 요동을 쳐야 되는데. 더 큰 문제였어야 됐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위죠. 예를 들면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김현지가 검사를 회유했어. 연어를 사주면서 그건 검사를 문제죠. 예.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불법성이 있으니까 문제잖아. 네. 근데 이거 변호인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예를 들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다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재명의 지위 이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하니까 야 이건 말이 되냐? 너희 지금 검사한테 회유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어쩐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체까지 한 거가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부적절하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게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에 영향을 그렇게 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보좌진이 이화영 변호사 선임에 왜 관여를 하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연관된 건이잖아요. 그 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법적으로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관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그럼 다른 의혹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과방위에서 어제 난리 났잖아요. 네. 땡땡 해가지고 막 욕도 나오고 막 전화번호 막 공개하고 내용 공개해가지고 막 이런 내용도 있었고 막 멱살을 잡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의 박정훈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경기 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오전에 얘기했더니 오후에 바로 문자를 던지면서 박정훈 의원이 거기에 좀 낚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줍고 그렇죠. 그냥 욕한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 새끼만 나왔죠. 예. 새끼만. 그러니까 감정을 좀 잘 못 다스린 결과가 됐는데. 근데 이거 문제 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얘기잖아요. 15년이나 지난 얘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려면은 김현지가 아직도 경기 동부연합 옛날 통진단 세력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제보를 받은 거예요. 김현지가 총무비서관 가기 전에 경기 동부연합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총무비서관 가고 내가 실세가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이야 2010년도서부터 우정을 나눴던 거 내가 한번 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내가 한번 실현시켜 볼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다 보내줄게. 이런 게 나오면은 문제지.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알고 지냈다, 뭐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김현지는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상당히 너무 좀 무리가 확대적이다.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이건 더 말도 안 된다고. 네, 이거는 진짜 보십니까? 황당한 얘기예요. 제가 좀 네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경기동부연합이 뭐냐면은 1991년 12월에 전국연합이란 게 출범을 해요. 그때 뭐였냐면은 이제 노태우 정부 말기에 공안 정국에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뭐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돌파를 해보자.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전국연합에 들어갔던 게 전교조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의 민주노총이 된 전노협 그리고 이제 전농 농민총연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단체들 한 2-30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런 직능 단체뿐만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그냥 활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별로도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느슨한 조직이죠. 그게 예를 들면 서울연합, 광주 전남연합, 울산연합, 인천연합, 경기 동부연합, 예를 들면 경기 남부연합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이 뭐냐 그러면은 그 경기도 광주, 뭐 이제 하남, 성남 이쪽에 경기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경기 동부연합인 거예요. 근데 경기 동부연합이 왜 이제 주목을 받았느냐? 우리나라의 그 전국연합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울산연합, 광주 전남연합, 인천연합, 경기 동부연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은 네네네. 경기 동부연합은 거기는 외대 용인 캠퍼스, 소위 말하는 외대 용인 캠퍼스들이 꽉 잡았어요. 근데 외대 용인 캠퍼스에 누가 있냐? 82학번에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석기가 여기에 이게 약간 그거예요. 그렇군요. 좌장격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석기가 소위 말하는 통진당 내란 사건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의원직에 정확하게는 내란 예비원모였다가 나중에 내란 선동으로 바뀌었는데 7년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 다 경기 동부연합이라 한 거예요. 그게 네네네. 나중에 전국연합이 해체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을 경기 동부연합에 부르고 상당수가 이석기랑 가까운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종북이고 주사파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전체적인 해석이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김미희 의원하고 2010년에 단일화를 한 게 네. 거기서 김현지가 역할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저기 박정훈이 지금 내세운 거잖아요. 단일화하면은 종북인가요? 김미희는 그리고 당시에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었어요. 통합진보당은 2011년에 만들었고 그때는 민주노동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김미애 후보랑 자기들끼리 2, 3등이니까 합쳐가지고 1등하고 붙어보겠다는 게 이게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한 게 김현지가 이게 무슨 불법이고 이게 경기동부연합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만약에 문제가 종북 주사파면은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내란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내란 수계가 있는 윤석열이 몸담은 정당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은 한동훈도 내란 세력이고 다 내란 세력이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거를 가져온 거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제 내세우려면은 약간 국감으로 부르려면은 뭔가 의혹 제기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두 분 말씀만 들어보면은 일단 예 그냥 지금 뭐 저는 진행자로서 두 분 말씀만 이제 들리니까요. 저한테는 봤을 때는 뭔가 명확한 뭔가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권력 공동체, 네. 경제 공동체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 공동체 누구랑 이재명 대통령하고 예. 이제 김현지 실장이 범죄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세인 거를 인정해라. 약간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좀 억지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넘어가겠고 일단 뭐 국감에 이제 증인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증인이든지 뭐 참고인이든지 제 말이 맞아요. 볼 것도 없어요.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저 아무것도 없으면 나오는 게 낫잖아요. 김현지가 안 나오면은 네. 저도 이제 이 여의도 너머에 닭간다 플러스에 안 나오겠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너무 나오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안 나올 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국힘에 말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이 여러 개가 지금 노출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캄보디아 이 우리 지금 감금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외사국을 1,100명이 있는 걸 다 해체해버려가지고 50명에서 외사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책임이 져야 되는데 모든 이슈가 다 김현지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실정들이나 문제들이 주목을 못 받고 있어, 솔직히. 네네네네. 그런데 근데 막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별거 없다고 지금. 이게 지금 국힘이 내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말리는 걸 수도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 지금 다들 이게 신난 거야 지금. 막 이쪽에서는 뭐 김현지가 현지 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간첩이다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갖고 오는 거기에 지지층들 부응한다고 지금 주진우나 지금 박정훈이나 이런 거 가져오는 거거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자기 몇몇의 그 극우 유튜버들이 떠드는 얘기에 거기에 부응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말리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의혹을 제기하려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저건 진짜 궁금한데요. 저건 좀 한번 데려다가 얘기를 들어봐야지. 저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찔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막상 들여다보니 알맹이는 없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원하면 나오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게 별거 없다. 예, 그렇게 좀 전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국감 얘기 좀 계속 이어가 볼게요. 지난 13일과 오늘 법사위 대법원 국감 열렸는데 오히려 법사위가 좀 조용하긴 하네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논란. 자, 결국에 출석까지 했는데 뭐 특별히 뭐 답변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잘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잘하셨어요. 재판을 하는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의 합의 과정 그리고 재판 판결의 결과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법원 조직법, 헌법, 법률에 하면 안 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국감도 판결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무리한 일을 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절한 판단과 메시지를 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돼요. 네네. 아니 대법원장 이번에 나왔을 때 민주당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냥 사실 어떻게 윤석열 만났어요? 한덕수 만났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딜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사적인 만남이라고요? 말해보세요. 나올 줄 공적인 알았는데. 만남은 했나요? 남매 서영교 의원이랑 남매예요 혹시? 비슷해요? 오히려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뭔가 좀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넘어가진 그러니까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전략적 약간의 자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전략적 자제. 절제된 난장판이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사실은 불만들을 터뜨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KBS 전격 시사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하는 짓들이 거의 그 수준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너무 이제 막 나가는 거 이렇게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런 거를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정청래 유튜버 그 유튜브 구독자 한 4,000명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빠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귀찮아서 잘 안 빠지거든요. 보여주겠다. 정청래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지고 추미애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약간의 자제를 한 거다. 그러니까 막 활극 펼치고 막 윤석열 누나의 뭐 오빠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진행만 했잖아. 물론 네. 뭐 그것도 논쟁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고 뭐 이거는 이미 장성철 소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제 논쟁적인데 그러니까 좁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민주당이 과도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법부가 신뢰를 많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잃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할지 지규현 판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거를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장 소장님은 하시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요 아니, 저는 제 생각보다 네네네.
법원 조직법에 그런 재판의 합의 과정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법원 조직법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제도. 저는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궁금하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면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하면요 아마 민주당이 야, 잘 걸렸다. 법률 위반했지. 탄핵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판결과 재판과 관련해서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맞다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자 이재명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자 1심에서는 유죄했다. 2심에서 무죄. 왜 1심과 2심 판결이 왜 달라? 1심에서 2년 4개월 걸렸지. 너희들 합의 과정 이거 이상한데 너 1심 판사 2심 판사 다 그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민주당이 그건 아닌데? 라고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법을 지키자.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어떻게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일단락되고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네. 대법원 그 있잖아요. 현장 감사. 현장 감사.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그렇게 걸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예, 이 사안에 분위기가 대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또 지금까지 벌려놓은 것도 있고 또 뭐 강성 열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도 있고 하니 이 정도를 하고 좀 더 법적인 부분에 이를테면은 사법 개혁 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트이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오신 말이에요. 사법개혁죠. 네. 예. 더 이상 시끄럽게 안 할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라든지 다른 의혹 제기들은 이제 네. 좀 자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두 분의 의견은 일치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당히 많네요. 많아요. 예, 저는 두 분의 의견은 굉장히 원수입니다.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원수예요? 두 분의 의견이 장성철과는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 아니 약간 계획적인 원수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같은 거예요? 땅에서 살아. 같은 하늘을 네.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옛날로 따지면 김건모와 신승훈 그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 라이벌 관계 같은 느낌. 저를 신승을 해주세요. 내게 얼굴 그런 천재니까. 변명하지 마. 얼굴 천재니까. I believe. 알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좀 네. 제발. 노래까지 할 줄 몰랐어요. 네. 잘 별거 들었습니다. 다 해요. 오늘 오전에 바로 다음 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출 규제와 서울 전 지역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정책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잘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러한 규제 일본도의 정책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24차례인가요? 계속 발표됐지만 맞아요. 예. 역대급으로 부동산 특히 서울 특정 지역의 집값은 상승했잖아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하고 뭐 토지거래 허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값이 잡혔다라는 뭐 통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여기 집값은 좀 잡히고 저 일산 살거든요. 네. 저희 집값은 좀 폭등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되게 솔직하게 하시네요. 뭐 솔직하게 해야죠. 오, 진심이 느껴지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거기 폭등 안 해요. 거기가 폭등하면은 나라 망해. 나라 망해. 근데 진짜 일산 주민분들은 소외감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분당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산 계신 분들은 소외감이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2배, 3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번 우리 정책? 우리 황현희 또 전문가께서 TV조선 나가가지고 또 논평했잖아. 그대로 됐어. 예상했죠. 예상대로 됐어. 대출- 황현희가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줘.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제 예상보다 셌어요. 저는 아. 대출이 전체적으로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음. 규제 지역을 묶어도 뭐 과천, 성동, 뭐 이 정도, 뭐 마포, 성동, 뭐 많이 하면 뭐 마용성, 중구, 뭐 이 이제. 정도 할 줄 동대문 이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다 묶어버려. 서울 전 지역의 하남에 저 밑에 수원 쪽까지 영통 막 이런 쪽까지 다 묶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큰 틀에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급 대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공급 대책이 있죠. 지난번엔 이번이 세 번째인데 97 대책에서 주로 공급 대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공급 대책이 효과가 전혀 없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좀 바라고 있는 공급도 아니었고, 그럼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제가 곳이 좀만 아니었어요. 얘기를 네. 할게. 그러니까 근데 공급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과자 지금 무슨 허니버터 집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아무리 공급 대책을 지금 내더라도
이게 뭐 한 5년 걸릴 거 아니야. 아무리 짧아도. 근데 공급 5년에서 대책을 10년 하면 걸려요. 기다리는 심리가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정도에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사람들한테 있는 것인가, 자금 상황이나 글로벌 이제 어떤 집값의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 공급 대책이 윤석열 정부 때도 잘 안 됐어, 솔직히.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여기서 공급까지 더해버리면은 집값도 계속 떨어지는데 경기 부양 심리가 있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려고 막 했단 말이니까,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지금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이게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때부터 해서 이게 이제 누적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부터 사실 누적이 된 게 맞죠. 왜냐면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에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제가 뭐 그런 거에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대책이 없다. 근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진보정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부의 이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기 노무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그렇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잘 잡지 못해가지고 정권을 내줬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반면교사 삼으려고 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가?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거를 이제 패닉 바잉, 계속 오르니까 내가 이거를 매수를 이제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부동산만한 게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하는 게 지금 주식 부양이잖아요. 그래서 3,600 지금 코스피 찍었잖아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장중 최고점이 또 경신이 됐습니다. 3,650선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다를 거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있어서는 주식도 충분히 미장까지 포함해서 주식도 충분히 눈을 돌릴 만큼 지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압력들이 모든 게 다 돈이 지금 부동산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규제, 그렇다고 공급 대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대출을, 특히 저는 뭐 다른 뭐 지금 세금 세제 이런 거보다도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강하게 일으키는 거가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돈이 있는 사람이 집 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는 막아버리면은 내 자산 증식을 막는다라고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도저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주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르긴 오르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주식이 오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한테 주식을 왜 하세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하기 위해 주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시드머니를 더 늘려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한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일반 이 시민들이, 대중들이 선택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접근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근데 이게 과연 이런 규제로 묶는 것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돈 해본다라는 많은 거죠. 사람들은 그냥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사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고요. 음. 우리 애들 뭐 내년에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신혼부부들 네. 지금. 예. 그럼 이제 서울에 이제 2억 대출을 한도 딱 막아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요. 살 수가 없어요. 서울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장 소장님 결혼하자마자 집 샀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그냥 월세부터 시작했죠. 예. 근데 지금은 그때와 집값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이미 서울의 집값은 월급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이게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높은 편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벌어야지만 하는 40년, 50년 벌어야지만은 집을 살 수 있는 아니 나라도 근데 꽤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까지 좀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세 대출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세를 얻으려는 신혼부부는 전세라도 얻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지 말라라는 아니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그래서 그 전세 사기들이 지금 전세 사기 아니면은 이게 많이 발생한 이게 그래서 하나가 지금 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엮여 있는데, MB 때부터 전세 대출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게 받는 사람한테는 됐는데 그 전세 대출 해준 만큼, 뭐 예를 들면 2억을 준 만큼 전세가 딱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세가 다시 집값하고 하면은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70% 이상이, 집값의 70%가 이상이 되면은 집을 사버리지, 이렇게 되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이 전세 제도에서 전세 대출까지 내주면은 이게 집값을 상승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받쳐주면은 받쳐주면은 더 올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근데 당장 그러면은 전세 대출 못 받으면 전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정부가 해결할 문제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세 대출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아직은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 대출. 구체적인 예. 부동산 정책이야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고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줄 거냐 이렇게 했는데도 집값이 내년에 안 잡혔어. 네. 서울 그러면은 이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바뀔 거냐. 한 거지. 야 오세훈 손들어자. 야 이 정권 야 나쁘다 막 이럴 거냐. 아니면은 와 우리 집값 올랐네. 이재명 너무 감사하네. 민주당 밀어주자. 네.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박탈감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월급 벌어가지고 어떻게 대출 받아가지고 빚 갚고 그래가지고 일산에 집 한 채가 있는 건데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제 어느 사셨어요? 정도 그 집? 2016년. 얼마 안 됐네요. 네, 이제 2016년에 상승기 바로 전에 아니, 집은 사셨네요. 그 전에 샀는데 아, 그 전에 지금 사셨구나. 사는 집. 아, 지금 사는 집이요. 그런데 가만히 언론 보도 보면 맨날 강남 집값 역대 최고치, 뭐 국평 32평이 뭐 50억, 60억. 요즘 평당 2억 가까이 갔죠. 어우.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뭐 하나? 박탈감 느껴지죠. 내가 그냥 일산에 안 살고 그냥 강남이나 여의도에 살았으면 나도 재산이 2, 30억 됐을 텐데 와 이거 어떻게 사나? 나는 그냥 서울 지역의 평균 집값 가격도 안 돼요. 저 일산에. 야 이건 어떻게 사나? 의욕 상실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국민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의욕 상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점도 좀 맞아요. 지방에 정책적으로. 예,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도 딴 나라 마찬가지예요. 예. 딴 나라 얘기예요. 이게. 열불나죠 사실. 저기만 저렇게 오르는 거 똑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는 땅인데. 저 이게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은평구에 사는데 혹시 강남 음마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마를 지금? 샀어야 되는데 은평을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제 고향입니다 거기.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다 박탈감이 있죠. 네. 근데 그 박탈감을 그러면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재앙적인 결과가 오는지는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봤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이 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는 이거는 끝났다. 이 끝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로 다 이 욕망의 시장에 뛰어들어가고 했을 때 그게 파멸적인 결과가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나가지고 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박탈감 저도 인정하고 저도 박탈감이 있고 제 친구들 지금 그때 비슷한 때 강남에서 어떻게 땡겨가지고 산 애들이 지금 나보다 자산이 5배가 많은 거에 대해서 빡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공공의 선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투전판처럼 대출 땡겨가지고 갔을 때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질 것인가를 네. 미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런 파멸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파멸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하나를 이번에 발표를 안 했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보유세예요. 보유세. 세금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통령 당 대표실 때부터 세금으로 부동산은 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거의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카드 만지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고 이거 효과 없으면 이거 효과 없으면 그것까지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보유세 세금 관련한 정책이 나올 텐데 그러면 부담되는 게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보유세 못 올려요 그냥. 음. 그냥 뭐 얘기할 필요가 만약 없는 그렇게 게. 되면 예. 그러니까 보유세 못 올립니다. 지방선거 못 이후에 올려요. 나겠지. 아예 못 올린다라고 보세요. 예. 어. 보유세 못 올리고요. 네. 그럼 선거 끝나고 건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선거 끝나고도 제가 보기엔 못 올릴 가능성이 높고, 예. 총선까지 끝나고 좀 볼까? 뭐 그럴 거 제가 보기에는 안 못 올린다고 올릴 거예요. 보시는군요. 예, 저는 못 올린다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매우 강해요. 아 그러면 예, 지금부터 집값이 더 이번 정 사실 그냥 부동산 전체에 나오면 그 당시에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소강 상태가 되지만 거래가 줄어든 와중에도 신고가가 터지면 집값은 올라가는 약간 분위기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3월 4월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방 선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또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보유세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네. 그거는 제가 거의 99%, 100% 거의 장담합니다. 100%라고 보시는군요. 보유세 카드는 절대 못 꺼내고요. 네. 세금 못 건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저는 종부세 없애자는 주의예요, 솔직히. 종부세 그렇군요. 이게 예. 워낙 문제가 많이 되고 논쟁적인 이슈니까. 그런데 그때 집값 세금 계속 올릴 테니까 니들이 집 안 파나 보자 거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요. 실제 매물이 나오는 건 없고 어차피 정권을 바꿔주면은 이거 저쪽 국힘에서는 이거 종부세 낮춰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 심리만 자극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학습 효과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어쨌든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죽어도 안 올립니다. 그거는 이미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내년 이 선거 정권은 전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이 정권의 컨센서스다. 아 그렇군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예. 서울 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네네. 노도강이라든가 네, 거기 있는 분들 은평 어떻게 뭐 해요? 이런 거. 뭘 어떻게 돈 있으면 집 사는 거고 대출을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한 4억 원 정도만 받으니까 거기서 능력껏 받아서 사는 거지 뭐. 거기서? 거기는 뭐 한 5억 6억대는 아파트 살아. 약간 이런 개념일 수도 5억짜리는 있죠. 없고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요. 있기는 있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고 하여간 네. 그런데 본인 돈 한 6억 있고 한 4억 뭐 3, 4억 받아서 이제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내 레버지가 내가 돈 2억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10억을 받아 가지고 사야 되는 이런 거를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니 근데 얘기하면은. 지금 사실 네. 노도강이나 은평 쪽 분들 화가 날만하죠. 우리는 모르는 게 없는데 지금 그렇지. 왜 지금 강남, 용산, 마용성, 저쪽 광진, 예를 하남, 들면 과천 저런 데만 올라오는데 왜 우리까지 묶어? 예를 이럴 수 들면 있어요. 고기만 묶어놓으면은 네. 풍선 효과 우리 집값 올라가겠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 네네네.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다 싸잡혔잖아요.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부동산 문제 속상해요 우리. 네, 부동산 문제 참 불만을 필요해요. 유도하는 것 같아 황현이 지금. 구구입니까? 구구예요? 예? 황현희 씨 구구입니까? 저는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예, 전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것도 뭐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김준일 평론가의 얘기대로라면 아마 이 보유세 관련된 건 뭐 건들지 않을 것이다. 선거 앞두고 세금 못 건드려. 세금은 절대 못 건든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못 건드렸다 지난 정권에서 지지난 정권이죠. 한번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함부로 뭐 건들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분의 정치 또 고수분들이시니까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당과 용산의 민주당 얘기입니다. 당과 용산의 이견이 없고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당과 대통령실은 매일 소통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진짜 대통령실이랑 민주당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자기네들이 좋을까요? 고백했잖아요. 네. 우상호 수석이 왜 당이 이런 결정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봤다라고 하고 그 전에는 우상호 수석이 이거 내 말 아니야. 대통령 말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지 않고 계속 대통령실에서는 불만을 얘기하니까 네. 당과 대통령실 간에 불협화음이 있구나, 불화가 있구나, 뭔가 이견이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 분란이 있구나 얘기하는 거지. 자기네들끼리 사이 좋으면 우리가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자초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추석 저 직전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조금 양념 쳐가지고 저급하게 표현하면 꼬리 내렸어. 쫄았대요. 아 그래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법사위도 좀 조용하게 넘어간 거예요 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구나. 나 그 정도예요? 그렇게 양념 조금 치면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좀 톤다운이 많이 됐어요 지금. 네네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불협화음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 생명 연장을 위해서. 생명 연장은 유산균 마신다고 연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생명 연장은 권력자에게 개기지 않는 게 제 1순위예요. 그거를 본능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감지를 했다.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불협화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다. 진짜 너 죽을 수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공개적인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 맞아요. 그 분위기를 읽은 거예요. 지금 뭐 이제 국감은 좀 이렇게 뭐 격렬한 말이 나오거나 싸우는 거 보기 좋아 보지 않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본인 얘기 주장 같은 거 이제 안 하잖아요. 본인 주장은 안 개혁 나오고 더 해야 있죠. 된다 막 이런. 죄송합니다. 우리가 추석 전에 진짜 여러 가지 개혁 국민들께 개딸분들에게 우리가 딱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우리 못 보여드렸어요. 제가 대통령실을 더 압박해가지고 개혁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검찰 개혁이 마무리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제도적인 것만 마무리가 됐지 네네.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더 논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정청래 스타일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당원이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랬죠.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꼬랑지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하고요. 아 그래요. 예, 저 비춰주세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역시 이게 이제 네.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당에서 얘기한 거죠. 방금 읽어주신 게 네. 당과 용산에 이견을 얻고 이견이 있어.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자기 정치해. 당과 대통령실은 매일 소통하고 있다. 소통은 하는데 말은 안 통해. 뭐 아 그냥 얘기를 듣고만 있는 거군요. 예, 아, 듣기만 그렇구나.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한대요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했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약간 뭐 쪼른 것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지. 용산 대통령실의 그런 강경한 어떤 거에 약간의 긴장한 것도 있지만은 네. 지지층들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요? 분화가 돼가지고 댓글들 보면은 왜 정청래는 자기 정치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본인의 정치를 지금 정책 개혁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왜 도움이 안 돼? 정청래 진짜 꼴 보기 싫다 이런 댓글들이 민주당 쪽에 유튜브나 이런 데 꽤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4,000명 이제 구독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본인이 원하는 이제 대권의 꿈 그러니까 정청래는 지금 지방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당대표가 돼서 총선도 진두지휘하고 그 다음에 대권에 가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지지층들이 이렇게 정청래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휘청일 때 그 책임을 정청래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대통령실에서 가장 빡쳤던 게 네네. 최근에 대통령이 어쨌든 유엔에 가서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연설까지 했는데 당 대표를 하는 사람이 묻혔죠. 본인 토론회를 해가지고 말이야,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 많어, 다 잘라야 돼. 대통령 유엔설 그게 말이 안 돼? 비핵화란 얘기를 왜 꺼내? 정면적으로 들이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빡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 이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취임 100일 맞아요. 기자회견인데 그때 갑자기 원내대표랑 좀 불화가 나오면서 그때도 약간 좀 기자회견이 묻힌 감도 있었는데 두 번째 이제 유엔 연설하고 이거 그쪽에 합의 보고 그 있는데 전에도 많았어요. 아, 그 전에 많았는데 있어요. 일단은 조심하고 눈치 보는 게 맞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간이기 때문에 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소통할 수는 있지만은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을 어떻게 이겨 그건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안 네. 되고 네네.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한테도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불만이 있는 거는 주례회동 해달라고 정례회동 해달라고요. 왜 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체급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구나.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청래 대표님을 이제 방송국 이제 다니면서 예전에 뭐 저도 이제 막 시사 관련된 방송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많이 치면 정청래 의원이 그때 당시 의원님이죠.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계속 말 흥이 많으신 분이죠. 예. 저 보자마자 저한테 막 농담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지금 보는 모습은 약간 달라지신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러신 건가? 막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본인의 본심과 본성이 나온 거거든요. 음. 정치적인 목적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대통령의 꿈이에요. 그러면 자기 정치 해야죠.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다 자기 정치 해야죠. 아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은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어서 그러면은 네. 원래보다 정청래 대표가 힘을 좀 세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중대로 뭐 이제 대통령실을 불러가지고 악수까지 시키고 여야 이제 협치가 좀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까? 안 돼요. 아 그건 안 된다고 예, 보십니까?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당이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론, 그러니까 당정관 역할 분담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당정관 역할 분담 뭐냐면은 당은 조금 더 강성 지지층, 열성 당원들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하고 협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괜히 악수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세게 나오고 있고 뭐 저 이제 뭐 장동혁 대표부터 이제 뭐 다 세게 나오고 있고 민주당도 땡큐네 저렇게 세게 나오면 우리가 협치까지 할 뻔했는데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협치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기류로 가는 거라서 당은 당대로 싸워주고 정부는 대신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정부가 뭐를 하려고 할 때는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너무 좀 묻히지 않게 민주당이 너무 세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두 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부정선거 윤 어게인 뭐 이런 거 결벌해라라고 조언을 해줬고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과 못할 이유가 없다. 같이 좀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 없다라고 보십니까?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들이 들어오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과 영향력 그리고 포지션이 뭐 없어진다, 줄어든다, 축소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 좀 약간 유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나 변신의 달인. 네. 근데 약간 뭐 예를 들어 형이 확정이 된다거나 뭐 그런 날을 기다렸다가 명분이 있어서 사과를 할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 뭐 그게 당연한 처사인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 그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차기 지도자 1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겠죠. 근데 체급이 같거나 아니면 좀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는 것은 본인이 상당히 꺼려하고 막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과하거나 뭐 지선에서 한번 대패해야 사과하려나요? 뭐 유명한 그 이제 뭐 사자성어는 아닌데 속담 격언이 있잖아요. 개가 똥을 끊지. 장동혁이 어떻게 점심시간 지났구나. 지났잖아. 나 아직 안 먹었다고. 장동혁이 어떻게 부정선거와 윤어게인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본인의 지도력이 확고한 사람들. 예전에 막 DJ 막 이회창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전국 구상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건데 장동혁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합니다. 소위 말해서 어렵게 됐고 그다음에 보여준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들을 끊어내면은 본인은 당에서 의원들도 지지를 못 받고 있지. 한동훈계 뭐 개혁 세력은 호시탐탐하고 있지. 이준석계는 뭐 이준석 의원은 밖에서 저러고 뭐 개혁신당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된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 없다. 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똥개는 똥을 먹어야지. 왜 딴 걸 먹으려고 그래? 분격 시사 예.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비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비유가 예. 불가능하다. 다만 그러면, 약간의 그런 신용들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본인 입으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니 사과하는 신용을 하려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신용을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미안한 척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강성 지지층이 뭐 하면 난리가 나듯이 네. 여기도 본인의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동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 왜냐면 자기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도 올라가고. 자기 당 지지율도 그렇게 더 떨어지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이대로 쭉 고. 아마 국감 끝나면 연말에 장애 집회 한번 멋있게 피날레 할 것 같아요. 장애 집회로요? 네. 명분이 뭔데요? 장애 집회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하지 마라. 뭐 이거죠 뭐. 레파토리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와의 국민의힘 그 장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안 돼요. 거라고 보죠?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네. 대단히 원한의 단어를 써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인데요? 왜 그거는 숨기세요? 더 센 얘기도 아까 해주셨으면서. 아니 한동훈 대표에게 네. 모욕적인 아 그래요? 아, 그건 안 언사니까 그건 안 되죠. 역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욱 대표의 이 관계도 회복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된다. 가장 큰 경쟁자니까. 라이벌을 한동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이도 이제 뭐 이제
지금 50대 초중반 뭐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이게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을 이용할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은 뭐 안철수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예를 들면 예. 뭐 경기도지사 경기도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기 쉽지 않지만은 근데 민주당에서 이들 막 강성지층이 원하는 사람이 만약에 올라왔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중도 확장성이 없으면은 국힘에서 쉽지는 않아도 예를 들면 유승민이 나온다. 지난번 선거도 사실은 유승민이 나왔으면은 김은혜가 아니라 유승민이 나왔으면은 제가 보기엔 국힘이 이겼어요. 아, 그래요? 예, 김동연 지사가 쉽지 왜냐면 그때는 대선 3개월 만에 치른 거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이 강했죠. 뻘짓해가지고 예. 8인 회동이 있는데 야 네가 나가 해가지고 유승민 찍어내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바보는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이 되는 건데 한동훈은 견제하겠지만은 나머지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한동훈은 안 관계는 돼. 동훈이는 안 돼. 동훈이는 안 돼. 절대 회복되지 안 않을 돼. 것이다. 입에 담지도 마. 히읗도 얘기하지 마. 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뭐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안 해요? 아 그래요? 한동훈도 그렇게 안 해. 안 돼. 에이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돈을 더 시간이? 줘. 더 뽑아내고 싶으면 돈을 더 줘. 저도 별로 못 받아서 많이 못 드려요. 알겠습니다. 물이나 한 잔 먹고 가면 되지. 그러시죠, 뭘 그러시죠. 또 귤도 좀 주머니에 몇 개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5개씩 저희 해가지고 네. 귤도 저희가 감사합니다. 광고를 했었었는데 네. 우리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광고도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은 2주 뒤에 다시 모셔보고 현안에 대해서 즐겁게 또 왜 우리를 못 믿어요? 왜요? 왜 2주 후에 부른다 그래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예정된 스케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야 지금? 아니요 그분도 뵈야 되고 우리 두 분도 꼭 뵈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더 훌륭해. 예,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네. 여기 채널이 제게 아니에요. 예, 그 뭐 저기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두 분과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